장례식장 한쪽 구석,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조문객들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고 서 있습니다. 사진 속 고인은 70대 후반의 남자, 주위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국화꽃만 가득한데 정작 그의 친아들은 상주석에 앉아 굳은 얼굴로 스마트폰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저분이 새엄마라며? 집이랑 예금이 다 저 사람 앞으로 갔다더라.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장례식장에서 시작됩니다. 50년을 한 남자의 아들로 살아온 사람과 마지막 3년을 함께 산 여자의 싸움, 그리고 그 중간에 끼어버린 재산이라는 단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54 회사원 이준호 씨입니다. 준호 씨의 아버지 이만수 씨는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한 그야말로 전형적인 1세대 가장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퇴직 후에도 경비실 알바를 하며 아이들 대학을 보냈죠. 어머니는 10여 년 전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30년 넘게 살아온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준호 씨와 누나는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고요. 명절과 제사 때만 얼굴을 비추는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거리감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아버지가 70을 넘기고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준호 씨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 하나가 걸려왔습니다. 저 준호 씨 맞으세요? 아버님이 핸드폰을 잃어버리셔서 대신 연락드려요. 다소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저 동네 친구쯤 되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아버지의 말 속에 자꾸만 한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같이 걷는 사람이 생겼다. 동네 경로당에서 만났는데 이름은 박영자라고 혼자 사는 과부란다. 처음엔 동무가 생겼다는 말이 오히려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외롭지 않겠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조가 달라졌습니다. 영자 씨가 밥도 해주고 병원 갈 때도 같이 가주고 너희는 바빠서 못 오잖냐. 나이 들어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좋다. 준호 씨는 찜찜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을 때입니다. 사람이 나이 먹으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더라. 돈도 자식도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 옆에서 물 한 잔 떠줄 사람이 있어야지. 얼마 후 가족 단톡방에 폭탄 같은 메시지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나 재혼하려 한다. 누나는 바로 전화를 걸어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무슨 재혼이에요? 연세가 몇인데요? 그냥 친구처럼 지내면 되지 왜 결혼까지 하세요?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나랑 같이 살 것도 아니면서 왜 그래? 혼인신고를 해야 서로 책임도 지고 살지. 그냥 동거하면 병원에 누워있어도 보호자도 못 된다더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어디선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이런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함께 살자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연금이 목적이면 어떡하지?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동네 중국집에서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새어머니가 된 박영자 씨는 또래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단정한 단발머리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서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아니죠. 이제는 제가 아버님이라 부르면 안 되겠네요. 어머님 대신 잘 모시겠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준호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오는 길에 누나는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너무 계산해 보이지 않아? 옷도 가방도 다 브랜드야. 저 나이에 저 정도로 꾸미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 재혼 후 아버지의 생활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혼자 사시던 집에 텔레비전 대신 새어머니가 좋아하는 화분과 러그가 깔렸고 냉장고에는 자취생 같은 반찬 대신 반짝반짝한 반찬통이 줄을 섰습니다. 아버지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이었고 전화 목소리 역시 밝아졌습니다. 오늘은 영자 씨랑 영화 보고 왔다. 나도 이런 영화 처음 본다. 재밌더라. 자식 입장에서 보면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어쩌면 잘된 걸지도 몰라. 아버지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그렇게 마음을 달래며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집 등기부 등본 떼봤어? 준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왜 떼봐? 그냥 느낌이 안 좋아서. 둔촌동 아파트 예전에 아버지 단독 명의였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공동 명의로 바뀌어 있어. 아버지랑 새엄마 5대5 지분이야. 준호 씨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집은 너희 둘 몫이다. 나는 연금으로만 살다 갈 거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단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공동명의라니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집명의 왜 바꾸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 씨랑 같이 사는데 빈손으로 살라고 할 수는 없잖냐. 나 먼저 죽으면 집에서 쫓겨나 어디 가서 살라고. 집은 반은 있어야 사람답게 살지. 준호 씨는 참아왔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저랑 누나는 뭐가 돼요? 평생 우리 보고 아파트는 우리 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도 노후 계획 다 그 집 믿고 짰는데.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는 아직 젊다. 벌 수 있잖냐. 영자 씨는 나 아니면 기댈 데도 없다. 그리고 아직 반은 남았잖아. 너희한테 안 준다고는 안 했다. 그날 이후로 자식들과 아버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안부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명절에도 집이 아닌 식당에서 잠깐 얼굴만 보고 흩어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새 가정이 생겼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도 그 가정이 자신들의 위치를 밀어내고 있다는 불안감이 준호 씨의 마음 한구석을 계속 긁어댔습니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 재혼 후 3년째 되던 해 여름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새어머니의 전화는 다급했습니다. 준호 씨, 큰일 났어요. 아버님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병원으로 달려간 준호 씨 앞에는 한쪽 몸이 마비된 채 누워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재활이 관건입니다. 꾸준한 돌봄과 간호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곧 누군가 24시간 곁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당연히 새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회사도 그만두고 병실에 붙어 있었습니다. 오줌통을 갈고 몸을 씻기고 재활치료에 동행했습니다. 거칠었던 손은 더 거칠어졌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 새어머니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 씨,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해요. 요양병원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준호 씨는 그 말을 듣고 불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이 얘기를 꺼내네. 오래 모시기 싫은 거야? 하지만 너무 솔직히 화를 낼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얼버무렸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죠. 재활은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됐고 아버지의 말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어느 날 준호 씨가 잠깐 혼자 남은 아버지 곁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겨우겨우 입술을 움직이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영자 힘들다. 내 마음엔 알지만 나 없으면 그 사람도 고아야. 어눌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묘한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저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는 그런 뉘앙스였죠. 준호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누굴 위해 내가 이 감정을 삼켜야 하지? 아버지를 위한 건지, 새엄마를 위한 건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건지. 몇 달 뒤 아버지는 결국 폐렴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차분했습니다. 친척 몇 명, 동네 지인들, 그리고 새어머니. 상주석에는 준호 씨와 누나, 그리고 새어머니가 함께 앉았습니다. 조문객 대부분은 오랫동안 본 적 없는 얼굴들이었지만 입가에는 비슷한 말이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말년에 반려자가 있어서 좋으셨겠네. 그 말이 왜 그리 서늘하게 들리던지요. 발인이 끝난 뒤 가족들은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얼마 전 작성한 유언장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책상 위에 놓인 공증 서류, 변호사는 침착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상 속인 이만수 씨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 지분 50% 중 30%를 배우자 박영자에게 20%를 자녀 이준호, 이지영에게 각각 10%씩 균등하게 상속한다. 또한 예금 전액에 관해서는 장례비와 채무를 정리한 뒤 남는 금액의 70%를 배우자에게, 30%를 자녀에게 균등 분배한다. 그리고 마지막 줄, 배우자 박영자는 지난 3년간
본인의 건강 악화와 간병을 전적으로 책임졌으므로 이에 대한 보답을 겸해 위와 같이 유증한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계산을 대략 해보자면 아버지의 아파트 절반은 이미 재혼 당시 공동 명의로 넘어갔고 남은 절반 중에서도 대부분은 새어머니에게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집의 80%는 새어머니, 자식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건 나머지 20% 뿐이었습니다. 예금도 비슷했습니다. 그것도 남는 금액 기준이었으니 간병비와 병원비로 빠져나간 돈을 생각하면 실제로 돌아올 건 많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그 자리에서 폭발해버렸습니다. 아버지,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생 어떤 줄 알고. 재혼 전부터 집은 우리 몫이라고 몇 번을 말하셨어요. 저 사람은 겨우 3년 같이 살았을 뿐인데. 새어머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연신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봤어요. 이런 유언장 있는 줄도 몰랐어요. 변호사님이 연락할 때까지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누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모를 리가 없죠. 아버지랑 같이 와서 공증했을 텐데. 연금도 집도 다 당신 거잖아요. 연금 때문에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녀분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 유언장은 형식상 문제가 없고 공증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상당히 강합니다. 설령 법정 상속분을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신다고 해도 배우자의 기여와 간병 기간, 그리고 이미 증여된 부분 등을 고려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송 과정에서 서로 마음의 상처만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 말은 현실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누나는 눈물을 쏟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죠. 아버지가 저렇게 선택하셨다니 우리는 그냥 그 정도였나 봐요. 문이 쾅 닫혔을 때 그 방 안에는 준호 씨와 새어머니 그리고 변호사만이 남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 씨의 머릿속에는 온갖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아버지가 등골 휘어 일하며 자신을 키우던 모습, 취업에 실패하고 방황할 때 말없이 용돈을 쥐어주던 손, 아내와 싸우고 집을 뛰쳐나와 새벽녘에 찾아갔을 때 아무 말 없이 소주를 따르던 그 밤, 그리고 그 옆에서 밥을 차려주던 딱 3년 함께 산 새어머니의 모습, 그가 간병에 지쳐 눈물을 훔치던 뒷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걸 나는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 걸까? 며칠 뒤 준호 씨는 혼자 새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아파트 거실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안경과 모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습니다. 준호 씨, 제가 진짜 이런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준호 씨는 잠시 말없이 집안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직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요.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건 저도 압니다. 새엄마가 병원에서 집에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대충은 봤으니까요. 다만 앞으로 한 가지만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을 언젠가 정리하게 되시더라도 우리를 완전히 남남 취급하진 말아주세요.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사실만큼은 끝까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사실 무서워요. 당신들 눈빛이 제가 돈 때문에 결혼한 사람으로만 보일까봐. 근데요, 준호 씨, 저도 나름대로 걸어온 인생이 있어요. 남편 먼저 보내고 자식들 다 미국 가서 혼자서 10년 넘게 살았어요. 그때 아버님을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 친구처럼만 지내자고 했는데 사람이 정이 들더라고요. 병원에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곧 거동도 못 하실 거다. 그때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가진 거 많은 건 아니지만 너도 빈손으로 늙지 않게 해주고 싶다고. 저도 그래서 끝까지 모신 거고요. 저도 이 집 언제까지 제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준호 씨랑 누님한테 어떻게든 나눠드리고 갈 거예요. 다만 당장은 저도 살아야 하니까. 그 말을 들으며 준호 씨는 마음속에서 또 다른 질문에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행복과 안전을 정말 얼마나 신경 썼나? 아버지가 혼자 살 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찾아갔지?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
그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자주 전화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에 생신에 가끔 새어머니가 들어와 밥을 차려주고 병원을 데려다 줄 때 그는 오히려 안심하며 더 발길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남긴 선택의 결과 앞에서 분노하고 있는 자신을 보며 어쩌면 이건 징벌이 아니라 정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새엄마도 힘들었으니 다 이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은 언제나 더 복잡합니다. 누군가는 분명 계산기를 두드렸을 것이고 누군가는 실수했을 것이며 누군가는 끝까지 솔직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한 가지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는 희망만 품고 있다 보면 결국 남는 건 오해와 상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황혼 재혼과 동거 그리고 재산 싸움.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자주 등장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혼자 남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 긴 시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끝에는 항상 돈이라는 냉정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을 누구 이름으로 할 것인지, 연금은 어떻게 쓸 것인지, 간병의 부담은 누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 문제들을 미리 솔직하게 서류까지 갖춰가며 이야기하지 않으면 오늘 이야기 속 이 가족처럼 장례식장에서야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재혼을 준비 중이거나 부모님의 황혼 재혼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싸우십시오. 지금 상처받더라도 나중에 피 터지게 싸우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부모님의 입장도 자식의 입장도 새 배우자의 입장도 각자 다 옳은 부분과 그릇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질질 끌다가 유언장 한 장으로 뒤늦게 확인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대화가 아니라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아버지 재혼 3년 만에 집은 새엄마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3년 동안 새엄마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밤새 병실을 지켰고 자식들은 그 자리에 대부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더 가족이었을까요? 그 답은 아마 보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장을 넘길 때 오늘 이야기 속 아버지처럼 뒤늦게 누구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떠넘기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사람들에게 남기는 진짜 유산일지도 모릅니다.